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앞으로 4년간 백악관의 주인은 트럼프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된다면 혹은 해리스가 된다면 우리 증시가 이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업종별로 약간의 단기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증시의 급반전 등 현저한 차이를 만들지는 못하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원인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가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네 증시의 상대적 약세 이유에 대해서는 9월 12일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인 금투세 문제는 최근에야 겨우 해결되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라는 이 기본적인 구도, 그리고 대기업의 판단 미스로 인한 대규모 매몰 비용의 부담,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환경들은 단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바뀔 문제는 아니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동향 발표로 조금 살짝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 주식들이 일제히 힘을 못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9일 글로벌 자동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폭스바겐 그룹이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임금 10%를 삭감하는 초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노조와 협상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포드도 충격적인 실적 감소로 인해서 구조조정 방안 검토를 시작했고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2019년도였던가요? 유럽의 환경 규제와 중국의 전기차 산업의 약진으로 인해서 이 카마겟돈이 올 것이다라는 예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2019년도였을까요? 그리고 왜 파이낸셜 타임스는 카마겟돈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자동차 업황의 암울한 미래를 미리 예견했던 걸까요? 세계 자동차 업계 쇼의 진원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입니다. 미국은 맹렬히 추격해오는 중국의 약진을 막아야만 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디리스킹 전략이었죠.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를 사주지 않으면요.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장문을 닫거나 아니면 가동 시간을 좀 줄여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론, 즉 모든 인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의 시진핑입니다. 공장문을 닫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은 그의 통치 이념에 깊은 상처를 내는 일이죠. 그래서 중국은 공장 가동을 줄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순식간에 공급 과잉 상태가 돼버리겠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은 무분별한 저가 공세에 나서게 된 겁니다. 유럽의 브랜드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한국 브랜드 차량이 세계 시장에서 저가 차량에 밀리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지난 3일에도 이 BID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판매량이 작년 10월보다 66.5% 증가한 50만 2,657대로 집계됐습니다. BID의 월간 판매량이 5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대차의 지난달 글로벌 판매량은 37만 7천 대였어요. BID의 올해 10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36.5% 증가한 325만 500대로 이미 지난해 연간 판매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남들은 뭐 전기차 캐지민이 뭐니 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는 오히려 그 세를 넓히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 컨설팅 회사 알리스 파트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자동차 산업의 변곡점은 일본 기업의 높은 생산성, 한국 자동차 기업의 출현, 그리고 테슬라였지만 지금 새로운 변곡점은 중국 기업이다 라고 말이죠. 중국산 전기차의 덤핑 판매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알리스 파트너스의 세계 자동차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 완성차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올해 예상치였던 21%에서 12%포인트 높은 33%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에 굴러다니는 차량 3대 중에 한 대가 중국산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인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의 시장 점유율이
커진다, 확장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반대로 누군가의 시장 점유율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었어요. 이 팬데믹 때 글로벌 공급망 사태로 적체되어 있었던 공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요 자동차는 내구재지 않습니까? 내구재인 이 자동차의 구매가 한꺼번에 몰렸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자동차가 팔린 이후에는요, 당연히 잠시 소강 상태를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내수 판매는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지난 30일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120만 9,154대 불과합니다. 전년 동기에 기록했었던 132만 3,670대보다 무려 8.7%나 감소한 수치였죠. 이뿐만 아니라 고금리 환경도 자동차 시장을 제법 압박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자동차 구매는 할부 구매가 많은데요. 높은 금리 환경이 자동차 구매 욕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중국산 저가 자동차가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기존 메이커들은 압박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중국산 저가 자동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올해 6%였는데 이게 2030년도가 되면 12%까지 확장될 것이다라는 거죠. 중동 아프리카 시장은 올해 8%였는데 무려 39%까지 확장될 것이고 중남미에서는 7%였던 것이 28%까지 확장될 것이다라는 관측입니다. 기존 완성차 업계의 신차 개발 기간은 보통 40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중국 업체들은 친환경차 개발 기간이 고작 절반 수준에 불과한 20개월에 불과합니다. 내연 기간이 아닌 전기차 위주의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개발 기간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2배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눈치만 보던 유럽마저 지난주에 최대 45% 수준의 관세를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안 받아줬잖아요. 미국이 안 받아주는 차량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유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죄다 파산하게 생겼거든요.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또 못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다시 풍선 효과는 다른 지역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중국산 공세가 무척 거센데요. 중국 완성차 브랜드는 중동 최대 자동차 전시회라고 볼 수 있는 제다 국제 모터쇼의 참가 명단의 절반 이상을 채우게 됩니다. 지난달 29일이었죠. 사우디 제다에서 국제 모터쇼가 있었는데요.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신차 발표회를 가진 14개 완성차 업체 중에서 8개가 중국 완성차 브랜드였답니다. 전체 행사 차량의 절반 이상인 무려 57%를 중국산 브랜드가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우디 시장의 점유율 순위는 아직까지는 1위가 도요다예요. 28%, 2위는 현대차입니다. 15%, 3위가 기아로 현재 8% 점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산 브랜드의 자동차 통합 점유율이 이미 기아를 넘어서는 11%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이 이미 10개 이상의 브랜드가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 잠식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인 비아디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해서 5대 차량을 전시했는데요. 비아디의 준중형 전기 SUV 아토3의 중동 현지 판매 가격은 13만 9,900리알, 우리 돈으로 약 한 5,1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2배라지만 이 정도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셈이죠. 전기차는 비싸요. 테슬라는 가장 중요한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를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부터 조달을 받아요. 하지만 비아디는 자체 생산을 합니다.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 작은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죠.
비아드의 고급 브랜드인 이 양왕이 만든 그러니까 U8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번에 선보였는데요. 이 차가 비상시에는 요트로 변신이 가능하답니다. 최대 30분 정도는 물 위에 떠올릴 수 있는 이 수륙 양용 SUV란 말인데요. 기능도 정말 획기적이지만 성능 또한 좋습니다. 주행거리 연장형 하이브리드를 채택할 경우에 최대 100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이 비아디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요. 자동차 우뚝 서 있고 반도체 우뚝 서 있죠. 이 두 개 회사가 큰 구성을 하고 있고 이 큰 회사들에게 작은 회사들이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거대한 두 개 축 중에 하나인 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덜 팔린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죠? 이게 그저 현대차와 기아만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차 한 대에는 2만여 개의 크고 작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회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경기가 안 좋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총 1위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야장천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이 좀 늦어졌다라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게 진짜 이유라면 이미 삼성전자는 바닥을 찍고 우아하게 상승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요 고객사, 여기서 주요 고객사라면 엔비디아를 의미하겠죠. 주요 고객사 콜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3분기 10% 초중반대였던 HBM 사업 내 HBM3E의 매출 비중이 4분기에는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이죠. 자, HBM3E 매출 비중이 달랑 하나의 분기만에 무려 40%포인트가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납품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고서야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엔비디아 납품 지연이 삼성전자의 유일한 악재였다면 주가는 그날 이후로 하늘로 치솟았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조금 오르다 말았죠. 특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패턴에 변화를 주지 못했는데요. 고작 10월 28일과 29일 딱 이틀 동안만, 그것도 100억 미만의 소량만 매수했을 뿐이고 엔비디아에 대한 코어 테스트가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주야장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지연 문제가 삼성전자의 유일한 악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주야장천 매도했던 진짜 이유는 엄청난 매몰 비용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인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TSMC를 좀 따라잡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파운드리에 투자를 강화해 왔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것은요, 고객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다음 그 고객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파운드리 공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문이 돌면 고객사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생각은 틀렸어요. 우선 삼성전자는 IDM입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하나의 회사에서 모두 가능한 회사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경쟁사란 말인데요. 누가 경쟁사에게 자신의 설계도를 덥석 맡기겠습니까? 결국 주요 대형 고객들은 계속해서 TSMC만으로 몰렸고 삼성전자는 대형 수주에 계속 실패하게 되면서 무려 171조 원이나 쏟아부어왔던 공장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에도 다양한 운용처를 확대해서 실적 개선을 추진하고 2나노 GAA 양산성 확보를 통해서 고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라고만 밝혔어요. 아직까지도 대형사로부터의 구체적인 수주 소식은 여전히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하나인 반도체 대장주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냥 삼성전자만 하락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테일러시 공장에 납품하기로 했던 수많은 장비주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개장을 미루겠다, 2026년도까지 미루겠다는 삼성전자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졸지에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코스닥에는요, 수많은 소부장 회사들이 있는데 당연히 덩달아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시장은 지난 주말까지 무려 YTD로 14%나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이 빠진 이유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나빠져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은요, 올해만 무려 20%나 상승했어요. 한 해에 무려 34%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이걸 그저 반도체 업황 부진이다라고 둘러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하나 있긴 합니다. 러시아가 올해 한 2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의 퍼포먼스가 전 세계 꼴찌라는 말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부진에는 삼성전자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네 전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자, 삼성전자 그룹, 현대차 그룹은 우리나라 경제의 척추입니다. 많은 회사들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나 중국처럼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요, 최하위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걸요. 아니, 그 이전에 재벌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전문 경영인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생을 제왕으로 살아온 그들이 스스로 제왕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그의 식솔들, 소부장 업체들이 강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거나 혹은 반도체 경기가 획기적으로 살아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의 자극에도 주가는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원인 치료가 되기 전에 과거와 같은 반전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그의 식솔들, 부품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미 주가는 딥밸류 수준입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수출 동향에서 긍정적 숫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주가가 소폭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원인 치료가 되기 전에는 강력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을 좀 줄이거나 혹은 미국이 중국과 다시 좀 친해지거나 혹은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의 호황, 이것만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는 구조를 가진 회사들, 이를테면 제약주,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잖아요. 방산주, 금융주, 이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수 대비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이번 주부터는 낙폭과대였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잠시나마 반등을 주면서 그동안 장세를 주도해왔던 제약주, 방산주, 금융주들이 살짝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어요. 우리네 증시가 글로벌 시장 대비 강한 반전을 위해서는 제반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이 문제를 하루 이틀 사이에 개선시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부재하기 때문에 당분간 대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은 가급적 피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